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소환도 없이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언론인 테러를 언급해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경질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에게 어떤 강압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거취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추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하마을에서 사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 후보의 공천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다시 불거진 친문과 친명 사이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경기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변 CCTV를 토대로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해 옆자리 남성과 몸싸움을 벌여 집이 해제됐습니다. 성매매와 음주 사고까지 최근 경찰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장이 특별 경보를 내린 지 열흘 만입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거취를 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대변인실 명의 알림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 소환 요청이 있다면 이 대사가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받았고 법무부에서뿐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실의 주장을 공수처는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에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도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도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공수처 입장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다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종섭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받으며 다음 기일을 정해서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출국 허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경질론에 대해서도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떠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게 국정 철학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수석의 경질서를 일축한 것인지 반대로 본인의 자진 사퇴 결단을 촉구한 것인지 용산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당장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의 회칼 테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입틀막이 모자라 칼틀막을 하는 거냐며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 협박하는 그야말로 폭력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했던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가 논란이죠. 양 후보는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하기도 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문석 후보 관련 논란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논란 끝에 양 후보가 그대로 통과됐지만 최고위원 다수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현재로서는 그 결론을 뒤집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에는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이 문제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종식한다는 얘기는 지금 공천 취소라든지 아니면 공천을 계속 유지하지 뭔가 가부간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어느 쪽으로 논란이 길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최고위원들의 다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어렵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하는 건 보수 정치권에서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혐오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인물을 공천하고 논란 발생 이후에도 감싸는 행태는 민주당이 강조해온 노무현 정신을 바닥에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말 논란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다시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지난 경선 차점자였던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맞붙게 됐는데 시작부터 또다시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친명을 넘어 찐명으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이나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경선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의원 평가 하위 10%로 인한 총 득표수 30% 감산 룰이 이번 경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 페널티를 또다시 받게 되죠. 반대로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으로 간주돼 총 득표수의 25%를 가점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64.1%를 득표해도 탈락, 64.2%를 넘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야만 당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 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당원 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당원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전략공관위에서 손을 볼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투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데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지역구인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없어서 친명계 강성 지지층이 밀어주는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강북을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박용진을 사실상 배제하는 경선 결정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인물 전략 공천도 가능했지만 당원, 지지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박 의원을 배제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은 거라며 경선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선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표적 비명계 박용진 의원에 대한 일련의 경선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뇌관으로 남아있는 민주당의 강북을 전략 경선. 다시 한번 경선에 참여하는 박용진 의원은 99%의 패배 가능성에도 1%의 희망이 남아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이악 물고 버티는 건 그 희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승산이 있겠느냐, 그리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판도라의 상자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희망이라고 하는 존재였잖아요. 저는 99% 패배 가능성이 있지만 1%의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통틀어서 강북 울구가 마지막 공천지역이면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남은 하나 희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답정너 경선 그리고 99%의 패배 가능성 이런 것들로 있고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상한 룰로 점철되어 있지만 제가 이 악물고 버티는 이유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권리당원 30%에 전국 권리당원 70%의 비율이 적용되는 이 강북을 경선을 두고 박용진 의원은 전국 권리당원 비율이 너무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전략 공천으로 한쪽은 아예 선거운동을 못했다며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마 전략 공간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들어간 후보는 전혀 그 강북 지역에서 선거운동이나 어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대상으로 선거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을만 갖고 한 경우에는 도리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그 비판, 문제 제기를 갖고 방식을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순희 변호사가 비교적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서 민변에서 그 인권 변호사로 활동도 했고 그런 측면을 높이 샀다. 또 여성이라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전략 공간에서 심사 결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제3지대는 이제 마무리 수순인 양당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 나선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일단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마음 아프게 바라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탐탁지 않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당 모두 콘크리트 지지층을 믿고 이 막말과 자기 편 챙기기가 이어진다며 오만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 남의 당 공천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내키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안에서 가슴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아니 내가 20년 동안 함께했던 민주당이 저런 식의 진짜 편법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정당이었나.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낙마이 됐던 아니면 무슨 자기 편 챙기기가 됐던 이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한 30%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 40%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 콘크리트 지지층이야. 진짜 오만한 거죠. 한편 국민의힘 김경률 선거대책부위원장은 이번 여당의 공천 과정에 84점이라는 점수를 줬는데요. 지난 21대 공천자와 뭐가 다르냐 묻는다면 빈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최근 출입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언급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과 관련해서는 기함할 정도다. 그러니까 놀라서 넋을 잃을 정도라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구 공천 254곳 다 마무리. 네네. 자, 점수를 매긴다면? 84점.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네.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력 풀의 문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시당초 모집단 자체가 조금 빈약하지 않았나. 21대 공천자와 뭐가 다르냐, 좀 합리적이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많이 들어왔냐 하면은 이게 조금 저희로서도 부족한 부분이고 불만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함한다고 하나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혹은 언론사에 있어서 대단한 오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흑역사를 거론하면서 일종의 겁박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맞다한 강물처럼 표심이 출렁이는 한강벨트에서 민주당 고민정,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양보 없는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광진을에 왔습니다. 강동구와 성동구 그리고 저쪽 한강 너머 송파구까지 영향을 주고받는 한강벨트 최전선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만 당선됐지만 지난 대통령과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속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야가 전국 지역구 가운데 대진표를 가장 먼저 확정하고 일찌감치 본선 준비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4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쌓아온 유대감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유세 도중 다친 다리를 이끌고 목발 투혼으로 구석구석 누비고 있습니다. 왜 인사 안 하고? 나는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빨리 나서야 된다. 이제 더 좋아졌어요. 이제 두 개 가지고 하나로만 더. 그래? 도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를 꺾은 고민정 후보에 대한 서력을 노리며 민주당 독식을 바꿔보자고 호소합니다. 사람 한번 바꾸면 광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열심히 바꿔야 해요. 사람을 바꿔야 광진이 바뀌거든요. 그건 100%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뛸게요.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건 건국대학교와 원룸촌이 위치한 바로 이곳 화양동입니다. 20, 30대 1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부동층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이곳에서 승리한 후보가 바로 광진을의 당선자였습니다. 맞닿은 송파나 성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게 주민들의 아쉬움인데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중심으로 용도 지역 종상향을 해내고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지원 유치를 확대하는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세밀함을 강조합니다. 반면 오신환 후보는 당 정 지자체가 한몸이 돼 지역 수건인 2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이루고 도시철도를 확충하겠다는 선굵은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즉 싸울 때는 또 가열차게 싸우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세심한 강점을 살려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김경호 구청장과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지상철을 지하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정권 심판이 우선이라는 쪽과 이번엔 한번 바꿔보자는 쪽, 아직 갈등하는 유권자까지 표심은 각양각색입니다. 고민정 후보는 여기 지난 총선에서도 여기 국회의원이셨는데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당도 보고 또 이번 정권 심판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찍으려고요. 추미애 후보가 당팀이 됐어요. 계속 한 5선 했는데 지금은 좀 바꿀 때가 됐다. 너무 발전도 없고 주민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하진 않았는데 뭐 청년들 1인 가구나 이제 청년들 취업 관련해서 잘 해주시는 쪽으로 공약을 좀 더 세세하게 많이 읽어보고 더 끌리는 쪽으로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불패의 역사를 이어갈지 서력에 성공할지 향배는 4월 10일 유권자의 손에 달렸습니다. 광진은 고민정,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진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고민정 화이팅! 이번만큼은 꼭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광진 화이팅, 오신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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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이준엽입니다. 제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불안하죠. 지금 예정도 있잖아요. 피해를 보는 건 아픈 국민들이에요. 아파질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한 달 동안 500건을 넘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서 1,400여 건을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 사례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509건 가운데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순이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와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 계열의 피해 신고가 전체 39%인 197건으로 많았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04건으로 수술과 입원이 이뤄진 사례는 15건, 수술 예약이 이뤄진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분야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과 소아외과 등 외과 기피 분야와 내과 계열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 원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행위별 가격을 의미하는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수술 분야의 입원과 수술 등의 점수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내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 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 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의사협회장 선거가 있어 강경파가 당선될 경우 파업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비를 맞은 의료대란 이번 주 예정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인데요. 민법상 사직 효력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전공의들은 한 달이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본격 취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의사회가 지난 6일에 개설한 구인구직 홈페이지에는 보름도 채 안 돼 사직한 전공의들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이 없다며 겸직은 불법이니 처벌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죠. 불법이라 예고해왔던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현상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구직글은 3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한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증원 2,000명 규모를 풀라는 요구를 비롯해 정부가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대 교수단체의 결정이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의 집단행동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특히 그 결론이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은 현재 집단행동 일선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후보로 출마한 5명 가운데 유력 당선자 포함 4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또 당선 시 총파업을 이미 공약으로 내건 상황인데요. 때문에 수요일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개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대대적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남아있지 않은 지역에는 전세기를 보내서라도 의료 공백을 막겠지만 의대 증원만큼은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양측 모두 출구 없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대 분수령을 맞은 의료 대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8 비율로 배정되며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중점 배분될 예정입니다. 잇따르는 경찰관 비위에 불과 열흘 전 경찰청장이 특별 경보까지 내렸지만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관이 술에 취해 옆자리 남성과 몸싸움을 벌여 직위 해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정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요즘 조사를 해야 할 경찰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경찰관이 폭행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은 새벽 3시쯤 서울 영등포동 술집에서 발생했는데요. 술을 마시던 경찰관이 옆 테이블 남성을 때린 건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경찰관은 강서경찰서 소속이고 계급은 경장인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놓고 봐도 경찰관의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다른 사람을 때린 경우가 많았고 불법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만 떼서 말씀드리자면 서울경찰청 한 경장은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사도 강남 한 건물에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 6일 밤 대구 남부경찰서 한 경감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도망을 쳤다가 시민에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 지도부들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도 현장에선 변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미 다음 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음주 모임 자제 지시에도 직원들의 일탈이 이어지자 윤 청장이 직접 전국 지휘부들의 경고를 한 셈인데요. 이 윤 청장의 경고는 불과 열흘 전입니다. 이후에도 경찰관 비위가 끊이지 않자 지도부는 결국 오늘도 또 사과했습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의료인 집단 행동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지휘부 워크숍 때 조직 문화 전반을 들여다보고 일탈 행위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흉기로 손을 한 차례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가해자가 주민일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경원선 도봉역에서 승객 400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고장으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동두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9개 후속 열차가 10분에서 4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고장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장애 발생 7분 만에 환승 조치했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신종 수법으로 가로챈 90억 원을 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종 사기 범행에 가담해 자금 세탁 역할을 맡은 8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SNS 등에서 실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300%에서 60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86명에게 90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기업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며 일본보다 높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의 1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임금 총액을 비교해봤습니다. 20년 전이죠. 2002년 상용근로자 월임금 총액은 한국이 179만 원, 일본은 385만 원으로 한국이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인 재작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대기업 임금은 228만 4천 원에서 588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인상률은 157.6%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같은 기간 임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6.8% 줄어들면서 우리보다 평균 150만 원 가까이 적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은 111.4%였지만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7% 인상에 그쳤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컸습니다. 대기업 임금을 100만 원이라고 둘 때 2022년 한국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임금은 57만 7천 원으로 20년 전인 70만 4천 원 수준보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2002년 64만 2천 원에서 2022년에는 73만 7천 원으로 올라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임금 인상 확대가 격차로 이어졌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심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대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겠습니다.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고 푸틴 총리에게 권좌를 물려주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이 50%를 넘는 지지를 얻어 21세기를 이끌어갈 러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푸틴의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는 정치와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국가 건설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22시간에 걸친 투표가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Как суверенная страна, Россия способна и буд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пределять для себя и сроки, и условия движения по этому пути. 푸틴 대통령은 당초 3선 연임 금지를 피하고 오는 2012년 대통령직을 다시 노리기 위해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이미 대통령을 두 번 지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3선에 성공한 푸틴은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4선에 성공해 24년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국민 상당수는 썩은 독재라도 강한 러시아가 좋다는 집단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리트비넨코는 방사성 물질이 든 홍차를 마시고 숨졌고 중앙광장에서 암살됐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상 최고인 87% 득표율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변 없이 5선에 성공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현대판 황제에 올라 종신 집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함을 열어보니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90% 가까운 표를 얻을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개표 초반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На сей момент 18 часов 17 марта 2024 года составила 74,22%. Эт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푸틴의 5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득표율도 지난 2018년 76.7%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오는 2030년까지 집권합니다. 지난 1999년
옐친 대통령 대행으로 대통령에 오른 뒤 30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대로라면 오는 2036년까지 집권하는 육선 도전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 현대판 황제의 등극입니다. У нас огромная повестка развития. Люди почувствовали это сердцем, пришл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Родины, России. 푸틴 당선에 반대하는 일부 러시아 국민의 몸부림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There could be no any negotiations and nothing with Mr. Putin because he is a killer, he is a gangster, he is the person who brought my country to the war.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정적 출마를 막았다며 러시아 대선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90%에 가까운 득표로 또다시 대선에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사망 전 수감자 교환에 대해 동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5선 승리를 확정한 푸틴 대통령 소감 밝혔습니까?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5번째 대선 승리를 확정한 뒤 모스크바에 있는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언급하고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러시아 사회가 통합되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제재는 실패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속 가능하다면서 중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화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전선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병하더라도 부차적인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며 나토와의 직접 충돌은 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푸틴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사망한 정적 나발리를 언급했다고요? 예,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나발리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를 말할 때 그 사람이나 블로거 등으로 불렀었는데요. 이번엔 나발리 씨라고 호칭하며 지난달 16일 나발리 사망 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는 항상 슬픈 일이라고 말하고 이런 일은 미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리 사망 직전 수감자 교환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는데요. 나발리 사망 며칠 전 정부 구성원이 아닌 동료들이 자신에게 와서 수감자 교환 아이디어를 얘기했었고 자신은 그에 동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번 대선에서 나발리 지지자들이 자신에 대한 반대를 촉구한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17일 정오에 투표소에 나오라고 투표를 촉구한 것은 칭찬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며 최근 한미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양자회담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2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가운데 양 장관은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특임 공관장인 김종구 주 몽골 대사를 1년 3개월 만에 교체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신임 주 몽골 대사의 직업 외교관 출신인 최진원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을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통상 3년가량인 공관장 임기를 고려할 때 임명된 지 15개월 만에 교체되는 건 조기 교체로 여겨집니다.
김 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씨에게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을 넘겨준 정황이 있어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해 12월 입당 원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속된 고물가 영향으로 가계 소비 항목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교육비마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가 지난달 주요 7개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액 분석 결과 교육비 매출이 1월 대비 1.2% 상승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 2월 전국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지난해 전체 평균보다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정보기술기업 직방은 1, 2월 공급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41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찬바람이 강했는데 낮 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도 선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 유입된 황사가 모두 해소됐고 전국적으로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다시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 17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맑은 날씨에 동쪽 지방에서는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높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과 모레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때 늦은 꽃샘추위는 비와 눈이 그친 뒤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서 서쪽 지방에서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